여기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기를 거머쥐자 당시 그가 발언했던 내용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재선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수의 국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과거 재임 당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대해 분담비가 너무 적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언급한 바 있었죠. 때문에 현재 나토 또한 이 상황에 대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중에 오직 한 국가만이 팔짱을 낀 채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육군에서 장갑 대대를 지휘하는 마르친 노바크 소령이에요. 탱크와 함께한 세월이 15년. 그동안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들에 대비해왔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2023년 1월 15일.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폴란드 쉬엔토쇼프에 있는 군 기지에서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며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죠. 저희 부대가 곧 한국에서 새로운 탱크와 포병 장비를 받게 될 예정인데 솔직히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폴란드에서도 많은 것이 변했거든요. 전쟁터에서 나는 연기가 국경 바로 건너편에서 보일 정도였으니 우리에게 더 나은 군사 장비가 얼마나 절실한지 실감하게 됐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을 보니 오래된 탱크들이 눈 아래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죠. 녹색 페인트는 눈에 거의 가려져 있었어요. 이 탱크들이 그동안 우리를 잘 지켜줬지만 이제는 낡아가고 있었죠. 뭔가 새로운, 더 나은 장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한국에서 탱크를 사온다고 발표했을 때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아침 브리핑 때 제 부관인 위스니에프스키 대위에게 물었던 게 기억나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사오는 게 낫지 않나요? 가깝기도 하고 우리도 유럽 장비에 익숙한데 말이에요. 대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한국 쪽이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다던데요. 게다가 가격도 더 좋대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 같은 지휘관들은 대부분 나토 부대와 함께 훈련을 받아왔고 유럽산 군사 장비에 익숙했거든요. 독일의 레오파드 탱크나 프랑스의 포병 장비 같은 것들 말이죠. 한국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는 먼 나라였어요. 유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의 지형과 기후, 전투 방식에 대해 그들이 과연 이해하고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관한 보고서를 몇 시간 동안 읽어봤어요. 차양은 종이 위에서 보기엔 인상적이었지만 종이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군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배운 교훈이거든요. 이론상으로 되는 게 실제로도 잘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저희 병사들 역시 불안해했어요. 아침 훈련 중에 그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소령님, 어느 날 코발스키 대위가 저에게 물었어요. 새로 오는 전차가 스스로 생각하는 컴퓨터가 달려있다던데 진짜인가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긴 했지만 그만큼 저희가 한국 기술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느껴졌어요. 점점 더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행동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고 나토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죠. 매일같이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나 정치적 긴장에 관한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했지만 이 한국산 무기들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고민이 됐어요. 그날 저녁 대부분의 병사들이 귀가한 후에 탱크 경납고를 혼자 걸어 다녔어요. 조용한 공간이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죠. 우리 군대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익숙한 유럽 장비에 계속 의지할 수도 있었고 새로운 장비에 도전할 수도 있었죠.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건 저였어요. 무엇보다 제 병사들이 이 새로운 장비를 믿고 생명을 맡길 수 있도록 설득해야 했죠.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냉전 시절 탱크 부대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아버지, 우리 한국에서 탱크 들여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하셨어요. 얘야, 내가 내 나이였을 땐 소련 탱크를 몰 수밖에 없었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 지금 폴란드는 선택할 자유가 있지 않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아버지 말씀에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맞아요. 폴란드는 이제 스스로 길을 선택할 자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 한국 탱크들이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우리 숲과 늪지대에서 잘 작동할까? 필요한 부품을 제때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정비병들이 이런 다른 장비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어두운 폴란드 시골길을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깨가 무거웠어요. 제 대대의 효율성,
어쩌면 나라의 안전까지도 우리가 이 새로운 장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더 중요한 문제는 없었어요. 이 한국산 장비들이 곧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실력을 증명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그저 그날 밤 눈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치는 걸 보며 그저 불안에 찬 전차 지휘관으로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처음 K2 전차가 작동하는 걸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바르샤바 근처 훈련기지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추운 아침이었는데 진흙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대부분의 차량이 움직이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K2는 아니었어요. 제가 관측소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 거대한 전차가 놀라울 만큼 우아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마치 55톤짜리 기계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춤추는 무용수 같았어요. 대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가장 경험 많은 전차 지휘관 중 한 명인 피오트르 중위가 불러서 그쪽을 봤어요. K2가 접근하고 있는 가파른 언덕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언덕은 늘 우리 구형 전차들에겐 어려운 장애물로 남아 있었죠. 제가 더 잘 보기 위해 쌍안경을 집어들었어요. 전차의 특수 서스펜션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유압공합식이라고 부르는 그 장치가 마법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전차가 높이와 균형을 조절하면서 앞부분이 약간 들려지는 걸 지켜봤는데 어떤 전차도 그렇게 땅과 완벽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그 모습이 꼭 고양이가 어떤 지형에서도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자기 할 일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피오트르가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K2의 컴퓨터 시스템이 끊임없이 지형을 분석하고 전차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첨단 기술을 넘어 실전에서 생명을 지켜줄 실질적인 장점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저는 K2 주변을 거닐며 전차의 장갑을 손으로 쓸어봤어요. 전차는 진흙투성이었지만 기록적인 속도로 시험 코스를 완주한 상태였어요. 모든 디테일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신중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었죠. 지휘관용 조준 시스템은 어떤 날씨에서도 시야를 확보해줬고 자동 장전기는 인간 승무원보다 더 빠르게 포탄을 장전했어요. 심지어 운전석도 편안했는데 장시간 임무를 수행할 때 그런 세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제 눈을 뜨게 만든 건 야간 훈련이었어요. K2의 열 화상 시스템 덕분에 어둠이 대낮처럼 변했죠. 우리는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2km 이상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었어요. 사격 안정화 장치 덕분에 거친 지형을 풀스피드로 주행하면서도 움직이는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었어요. 훈련 중 휴식 시간에 한 젊은 병사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소령님, 왜 우린 이런 전차를 더 빨리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열정을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도 한국 기술이 단순히 좋은 걸 넘어서 탁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K9 자주포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어요. 트랙 위에 올라가는 거대한 포라 생각하면 되는데 무려 40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어요. 첫 포격 훈련 때 우리는 숲속 공터에 K9 6대를 배치했는데 배치 속도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몇 분 만에 발사 준비가 끝났거든요. 훈련 중 제가 목표물까지 시간이라고 외쳤고 K9 탑승 인원들은 놀라운 효율로 움직였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15초 안에 3발을 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를 다중탄 동시 도달이라고 부르죠. 3발의 포탄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 장면은 마치 완벽하게 짜인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기술팀과 여러 시간을 보내며 이 새로운 시스템들을 배우는데 열중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파트너가 되어줬어요. 그들은 단연간의 경험에서 터득한 요령과 기술을 가르쳐줬고 우리가 개선점을 제안할 때마다 메모하면서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폴란드 환경은 한국과 다릅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이 기계들이 폴란드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태도는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숙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죠. 한국 장비로 훈련할수록 폴란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도구였거든요. 모든 기능에는 목적이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였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K2 전차들이 또 한 번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본 기억이 나요. 그들의 엔진은 힘차게 울렸고 트랙은 진흙을 거침없이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 젊은 병장이 제 옆에 다가와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소령님,
이 장비들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눈빛에 깃든 자신감을 보며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장비는 단순히 군사 능력만 제공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조국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심어줬죠. 한국 군사 기술에 대한 저희 회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이 훌륭한 기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였어요. 매일매일 이 장비들은 우리의 신뢰에 부응하며 어떤 도전이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나토 훈련 연습이 시작된 그 아침, 하늘엔 짙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K2 전차 옆에 서 있는데 공기 중에 비 냄새가 느껴졌어요. 오늘 하루가 쉬운 날은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죠. 각국의 나토 군 장교들이 각자 차량 주변에 모여 장비와 기술을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6시였어요. 그때 독일 장교인 웨버 대위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키가 크고 독일 군 장비에 대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의 파란 눈이 우리 한국산 전차들을 살피는데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죠. 소령님,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전차가 여기 있는 게 좀 의외네요. 유럽 환경에서도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의 말투는 딱히 무례하진 않았지만 목소리엔 회의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단단히 손을 잡고 악수하며 답했어요. 오늘 지켜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친근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방어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나토 국가의 장교들이 모두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 한국 장비가 과연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엔 더 많은 장교들이 모여들었어요. 겉으로는 자기 차량을 점검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우리 K2 전차를 눈여겨보고 있었죠.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로 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몇몇은 우리 한국 전차가 하루를 견뎌낼 수 없다고 내기까지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폴란드가 유럽 장비 대신 한국 장비를 선택한 게 실수라고 수군거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임무 브리핑을 받기 직전이었어요. 우리는 5km에 달하는 험난한 지형을 통과해야 했고, 그 중에는 이전 훈련에서 악명 높았던 가파르고 진흙투성이의 언덕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쌍안경으로 그 언덕을 보니 이미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중간쯤에서 고전하고 있더군요. 진흙 속에서 바퀴가 헛도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팀원들을 불러 모아 간단히 회의를 했어요. 잘 들어요. 각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 모두 우리가 못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전차가 별로일 거라고 말이죠. 오늘 이 전차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줍시다. 제 말을 듣고 팀원들은 진지하면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전기에서 다른 부대들이 진흙에 빠지거나 느릿느릿 이동하고 있다는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몇몇은 구조 차량에 의해 끌려 나와야 했죠.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다른 나토 장교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드디어 우리의 차례가 왔어요. 저는 전차에 올라 지휘관석에 앉았어요. K2 전차 내부는 건조하고 쾌적했고 주변 상황을 디지털로 또렷이 보여주는 화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잔망경 너머로 보니 웨버 대위와 다른 장교들이 작은 언덕 위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모든 전차, 여기 노바크 소령이다. 무전기로 말했어요. 훈련을 믿어라. 장비를 믿어라. 내가 앞장서겠다. K2 엔진의 익숙한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우리는 출발했어요. 첫 번째 코스는 힘들긴 했지만 감당할 만했어요. 얕은 개울을 건너고 쓰러진 나무들을 넘으며 우리 전차는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유기압 서스펜션 덕분에 지형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면서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전차는 균형을 잘 유지했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구경하던 사람들 얼굴에 놀라움이 어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진흙 언덕이 나타났어요. 다른 전차들이 멈춘 바로 그곳이었죠.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해 시야가 흐려졌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명령을 내렸어요. 전투 대형으로 간다. 이 언덕을 함께 넘는다. 그 다음 순간은 저조차도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우리 K2 전차들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서스펜션이 지형에 맞춰 계속 조정되며 전진하는 거예요. 다른 전차들이 미끄러지고 고전하는 진흙에서 우리 한국 전차들은 마치 단단한 땅을 밟고 있는 것처럼 견고하게 움직였어요. 강력한 엔진이 무리 없이 우리를 언덕 위로 밀어 올렸죠. 언덕 중간쯤에서 잔망경으로 웨버 대위를 보니 그의 입이 떡 벌어져 있었어요. 다른 장교들도 우리를 가리키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우리 전차들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한 채 언덕 꼭대기에 올랐고 그날 그 언덕을 넘은 다른 부대는 없었어요. 전체 코스를 완주하고 나니
우리 부대가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어요. 저는 전차에서 내렸고 차가운 비에도 불구하고 땀으로 제 군복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때 웨버 대위가 다시 다가왔어요. 이번엔 의심이 아니라 존경이 담긴 얼굴이었어요. 나우악 소령님,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과드려야겠네요. 오늘 제가 본 것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자랑스러운 K 전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한국 전차들 대단하네요. 그날 저녁 저와 제 팀원들은 다른 나토 병사들과 함께 성공을 축하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속삭임은 한국 전차의 성능을 찬양하는 흥분된 대화로 바뀌어 있었죠. 몇몇 다른 나라 장교들은 K2 전차의 특징과 성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은 단순히 장비의 성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편견을 깨고 훌륭한 군사 기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죠. 때로는 전통적인 선택지를 넘어설 용기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데 필요한 전부일 때가 있거든요. 나토 훈련은 모든 참가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장비를 판단할 때는 그 출신이 아니라 실제 성능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전차들은 그날 그 이상의 가치를 증명했고 나토 전체의 존경을 얻었어요. 나토 대규모 훈련 날 아침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늘엔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며칠간 내린 비로 훈련장은 전장이 아니라 마치 호수처럼 변해버렸어요. 진흙은 온 사방에 퍼져 있었고 녹아내린 초콜릿처럼 끈적하고 두꺼운 갈색이었어요. 저는 K2 전차 옆에 서서 매끄러운 금속 표면을 손으로 쓸어봤어요. 이번이야말로 우리가 진가를 보여줄 순간이었어요. 우리 한국 장비에 의문을 가졌던 독일 장교가 언덕 위에서 쌍안경을 들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나토 장교들도 모여서 우리 한국 전차가 어떻게 성능을 발휘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노박 소령님, 라디오에서 호출이 들려왔어요. 이제 당신 부대 차례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차 안으로 올라탔어요. 잔망경을 통해 앞에 놓인 도전을 바라보니 거대한 진흙 언덕이 미끄러운 경사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 아침에 몇몇 독일과 영국 전차들이 이 언덕을 오르려다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몇몇 전차는 중간에 멈춰버려 궤도만 허공에 헛돌고 있었고 다른 전차는 구조 차량으로 겨우 끌려 나와야 했어요. 모든 부대, 여기 노박 소령입니다. 라디오에 대고 말했어요. 훈련 때 배운 걸 기억하세요. 장비를 믿으세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연습해 왔잖아요. 제 승무원들이 시스템 점검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이 우문거리고 컴퓨터가 부팅되고 서스펜션이 지형에 맞춰 조정되고 있었어요. 대대 전진, 제가 명령하자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어. 우리 K2 전차들이 줄지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엔진 소리가 힘차게 울렸어요. 언덕에 가까워지자 K2의 유압식 서스펜션 시스템을 작동시켰어요. 전차가 스스로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었죠.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충격 흡수 장치 같았어요. 처음 몇 미터는 정말 긴장됐어요. 진흙은 보기보다 더 깊어서 궤도 위까지 차올랐거든요. 하지만 K의 고급 견인 제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전차가 자동으로 자세를 조정하고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면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더라고요. 언덕 중간쯤 다른 전차들이 고전하던 지점에서 우리 K의 진가가 드러났어요. 서스펜션 시스템이 마법처럼 작동해 가장 가파른 경사에서도 전차를 수평으로 유지해 주었어요. 잔망경 너머로 언덕 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보였어요. 몇몇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몇몇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언덕의 가장 가파른 부분에 도달했을 때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전차 같았으면 재난이었겠지만 우리 K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올라갔어요. 제 뒤를 따라오는 전차들도 같은 경로로 마치 산을 오르는 등반대처럼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언덕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전경이 보였어요. 뒤를 돌아보니 우리 대대의 모든 전차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언덕을 넘었더라고요. 다른 나토 전차들을 좌절시킨 진흙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제 승무원들과 다른 전차 지휘관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소령님, 라디오에서 독일 장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 우리를 의심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목소리에 존경과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훈련은 다양한 지형에서 복잡한 기동을 완료해야 했거든요. 우리는 빽빽한 숲을 통과하고 얕은 개울을 건너며
장애물이 많은 들판을 지나갔어요. K의 고급 조준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었어요. 하루가 끝났을 때 제 유니폼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잔망경을 통해 집중해서 본 탓에 눈도 피곤했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우리 대대는 모든 목표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어떤 부대보다도 빠르게 달성했어요. 전차를 주차하고 훈련 후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진흙투성이가 된 부츠와 빗물에 젖은 레인 재킷을 입은 독일 장교가 저에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는 제 앞에 멈춰서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노박 소령님,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당신께 사과해야 할 것 같군요. 오늘 본 것들, 그는 잠시 멈춰서 우리 전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한국 전차들은 특별하군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장교님. 저희 장비를 더 가까이서 보시겠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다음 1시간을 들여 K2의 특징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고급 화력 제어 시스템, 자동 장전 장치, 정밀 조준 컴퓨터 등 하나하나 시연할 때마다 그의 한국 기술에 대한 존경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전차들이 유지 보수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 군사 장비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확실한 우수성의 증거가 대신했죠. 우리는 모두에게 폴란드가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보여줬어요. 더 나아가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걸 증명한 셈이었죠. 우리의 성과 소식은 나토 부대 내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며칠 후엔 여러 나라의 장교들이 찾아와 우리 한국 전차에 대해 물었어요. 기술 사양부터 유지 보수 요구 사항, 훈련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의 성공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었고 유럽 군사 사고에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유럽에 한국 군사 장비가 들어와서 상황이 바뀌는 걸 생각하면 가끔 웃음이 나요. 아주 오랫동안 굳어있던 판에 새로운 선수가 등장해서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걸 보는 느낌이랄까요.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군사 장비를 사려면 사실상 독일, 프랑스, 영국 회사들 중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이런 회사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다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폴란드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회의에 앉아 있을 때 다른 장교들이 왜 하필 한국이지? 익숙한 걸 쓰면 되잖아. 하고 속삭이던 게 기억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한 것이었는지 점점 깨닫게 됐어요. 옛날에 있던 전차 공장을 방문했던 날이 떠오르네요. 그 공장은 이제 한국 기술로 전환 작업 중이었는데 그 차이가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모든 게 천천히 굴러갔거든요. 새로운 전차나 장비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도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제조 방식을 도입하고 나서는 마치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는 것처럼 공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장 바닥은 에너지로 가득했고 기계들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전차 하나 만드는데 걸리던 시간에 이제는 세 대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변화가 정말 대단했죠. 우리를 도와주러 온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 중에서도 민호라는 엔지니어가 기억에 남아요. 그는 우리 정비팀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법뿐만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는 법까지 가르쳐줬어요.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설명해줬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예전에는 두꺼운 설명서만 받았을 뿐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민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노박 소령님, 귀하의 팀은 우리가 일해본 팀 중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팀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기술팀은 또 다른 면에서도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우리 도시에서 생활하고 우리 음식을 먹고 심지어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외국 계약자들처럼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자기들끼리만 지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덕분에 군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신뢰를 쌓을 수 있었어요.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장비의 설계 방식이었어요. 모든 요소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K 전차의 제어 시스템만 봐도 버튼 하나하나의 배치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젊은 팀원들도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왜 버튼이 그 위치에 있는지 물어봤더니 한국 디자이너들이 전차팀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몇 달 동안 연구하고 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고려한 거였죠.
이 영향은 단지 군대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 기지 주변에 새로운 장비를 지원하는 지역 업체들이 생겨났고 정비 기술을 가르치는 훈련 센터들도 세워졌어요. 큰 도시로 떠났을 법한 젊은이들이 첨단 기술을 다루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죠. 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태계가 자라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들도 점차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체코 공화국 장교들이 우리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우리 전차와 포병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빠르게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 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았어요.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네. 체코의 한 대령이 커피를 마시며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품질과 비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 덕분에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납품 속도도 엄청난 변화였어요. 유럽 제조업체들은 새 장비를 받으려면 5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공급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위협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세상에서는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본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었을 거예요.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면서 유지와 업그레이드 비용도 감당할 수 있게 되니 우리 부대는 더 잘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병사들도 자부심을 느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장비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죠. 이 자신감은 우리 군대 전체로 퍼졌고 나라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줬어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서 군사 장비를 산 게 아니었어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셈이었죠. 루마니아나 헝가리 같은 나라들도 우리를 방문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기지를 안내할 때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그 깨달음을 그들 눈에서 다시 보곤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장비를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중요한 걸 일깨워줬어요.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거요.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전차와 포병 장비를 얻은 게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파트너를 얻은 셈이었어요. 이제 기지를 걸어다니며 폴란드와 한국의 혁신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한 우리가 자랑스러워져요. 사무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 훈련 보고서를 훑어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한국 군사 장비를 받았던 때로부터 벌써 5년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유럽 지도를 벽에 걸어둔 채 손가락으로 폴란드 동부 국경을 따라 그어보면서 예전과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한국과의 협력 관계는 해마다 더욱 강해졌어요. 처음엔 의구심도 많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웃음이 나올 지경이죠. 지금은 동유럽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우리 기지로 와서 한국 장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구경하려고 할 정도예요. 바로 지난주에도 체코 대표단을 맞이했는데 우리 K 전차들이 훈련장에서 줄지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체코 장군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정말 놀랍군요. 그 체코 장군이 망원경으로 지켜보면서 말했어요. 우린 몇 년 동안 새 전차를 찾고 있었는데 폴란드가 성공적으로 한국 장비를 도입했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진 한국 장비는 고려조차 안 해봤습니다. 루마니아와 헝가리에서도 대표단이 왔어요. 저처럼 처음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왔지만 저와 똑같이 K2 전차의 놀라움을 느끼며 돌아갔죠. 헝가리 대령이 제게 물었던 게 기억나요. 노박 소령님, 폴란드는 어떻게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겁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봤다고 설명했어요. 유럽의 몇몇 국가가 군사 장비 업그레이드를 두고 여전히 토론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의 파트너가 되어 주었어요. 한국에서 파견 나온 기술진들도 이 성공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정비공이나 교관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친구가 되었죠.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장비 운용뿐 아니라 군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르쳐줬어요. 그 중에서도 김진우라는 엔지니어가 우리 정비팀에게 K2 전차의 고급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던 게 기억나요? 그는 단순히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었는지까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군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술이란 여러분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죠.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가장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장교들마저 마음을 열었어요. 20년 경력의 카프틴 코왈스키조차도 제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한국 장비가 우리 옛 유럽 장비보다 더 사용하기 편리하네요. 라고 인정했어요. 유럽에서 특히 러시아와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다른 나토 국가들도 폴란드가 얼마나 빠르게 군을 현대화했는지 주목했죠. 불과 몇 년 만에 우리는 소련식 장비 위주였던 군대를 유럽 최고 수준의 군사 시스템을 보유한 군대로 탈바꿈시켰어요. 이 변화의 속도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몇몇 유럽 국가들은 군사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했지만 한국은 약속한 납품 일정을 정확히 지켰어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죠. 한국이 언제까지 전차를 납품하겠다고 하면 그 날짜에 맞춰 전차가 도착했어요. 우리가 부품을 요청하면 제때 도착했고 추가 교육을 요청하면 몇 주 내로 한국 교관들이 와줬어요. 이런 신뢰는 불확실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나토의 미래나 미국의 유럽 내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도 폴란드는 한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덕분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구매한 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를 만든 거예요. 이 영향은 군사적인 부분을 넘어섰어요. 한국 문화가 폴란드에서 더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바르샤바에 한국 음식점들이 생기고 제 딸도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몇몇 군인들은 심화 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갔다가 단순히 군사 기술뿐 아니라 한국 음식과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또 다른 변화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폴란드의 방산 업체들이 한국 회사들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조 방식을 배웠어요. 이 협력 덕분에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술들이 유입되었죠. 일부 폴란드 기업들은 이제 한국 군사 장비에 들어갈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우리 파트너십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훈련장에서 K 전차를 운용하는 우리 병사들이 보였어요. 그 광경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전차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하나하나가 모든 의심을 이겨낸 파트너십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슬로바키아에서 온 군 관계자들과의 또 다른 회의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폴란드는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 선택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공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단순히 군사력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동서양을 잇는 다리를 만들어냈고 훌륭한 파트너십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미래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도전을 맞이할 자신이 있어요. 한국이라는 파트너와 함께라면 폴란드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최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또 하나의 K 전차가 창가를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유럽 역사 속에서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가 울리더군요. 우리와 한국 군사 장비 경험을 공유받으러 온 또 다른 방문자들이 도착했어요. 저는 제복을 단정히 하고 미소 지으며 또 한 번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했죠.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함께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 다시금 느끼게 되니까요.